안녕하세요. 증시각도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설 명절을 맞아서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 연 직전까지 굉장히 힘든 장을 겪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라면은 충분히 극복해나가고 머지않아 곧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기량기 관시 유진호입니다.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관점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증시각도기 중국 마감 채널을 통해서 중국 상황을 객관적이고 소상히 살피고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께도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관시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떡국도 많이 드시는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쪽집게 유우현입니다. 올해 내내 호랑이 기운이 댁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흑호의 기운을 받아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새해는 하시는 일이 더욱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훨훨 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도 옆에서 좋은 가이드로서의 역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엔비디아가 TSMC와 파운드리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게 단기 악재인가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요. 지금 애플은 당연하고 디폴트 값이고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쉽게 안 와요. 근데 지금 왜 오냐면 삼성전자로 TSMC 상황이 어떻게 빈자리가 없습니다. 파운드리 쇼티지. 파운드리 쇼티지가 제일 무서운 쇼티지. 지금 쇼티지 중에서 쉽게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라인 한번 설정하는데 얼마? 수조에서 수십조 걸려요. 누가 합니까 이거? 웬만한 회사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거 할 수 있는 회사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파운드리 하는 데다 맡겨야 돼.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발전 가능성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 도기 선생님, 전기차 섹터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닐까요? 전기차 섹터 많이 과열됐습니다. 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은 2025년 6년까지 거의 27년까지 미친 듯한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테슬라가 그것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연간 생산 캐퍼가 70만 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죠. 상하이의 캐퍼가 70만 대라는 것은 내년도 연산이 이론적으로는 200만 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프리먼트 공장이라든가 텍사스 공장, 그리고 기가베를린 등등을 합산하면 200만 대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전기차 관련해서 웃기는지 아세요? 전기차 관련의 생산 대수 예상치를 작년에 나온 데이터 보면 턱이 없어. 이미 다 돌파 다 했어. 그래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2030년에 4천만 대 가까운 전기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1년에 자동차 몇 대 만들어져요? 9천만 대. 근데 그 중에 2030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량이 어마무시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옴맘사님, 인플레하다 빅테크가 제일 잘 버티고 반등할 때 앞장서서 할 것 같은데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증가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참치형이 자꾸 버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닷컴 버블 비슷한 게 온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버블은 맞거든. 그다음에 전기차는 확실히 버블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봤지만 테슬라도 버블이지 사실은. PER 100배면 무조건 버블이야. 근데 100배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PER 400배였지. PER 400에서 PER 100으로 떨어뜨리고 PER 100을 또 밑으로 떨어뜨리잖아. 이게 무서운 점이거든요. 이게 무서우니까 이게 PER이 떨어지지 않아요. 완전 버블 때는. 근데 PER을 떨어뜨리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는 버블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버블이 이 방울방울 몽황몽황 이 버블이라는 게 처음엔 두세 알로 시작이 되잖아. 처음에 부르면 비눗방울 처음부터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한다가 하이타이 거품입니다. 요즘 파는 거 말고 왕따만한 방울 만드는 그 거품 말고, 자, 하이타이 거품, 볼 개거품 같은 거 볼볼한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거품이 많아지나요? 수백 수천 개까지 거품이 늘잖아요. 그렇다니까. 언제까지 늘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놈이 와서 한 대 딱 때리면 어떻게 돼? 어디 갔지 내 버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버블이 무서운 게 그 점이에요. 언제까지 뽀글뽀글 갈지는 몰라. 이건 누구도 예측이 안 돼. 자꾸 누군가 예측하려고 하겠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갑자기 누가 빡 치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시그널 같은 걸로 뭐를 하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중요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은행이 줄인다. 이것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버블은 그래서 문제인데, 하여튼 빅테크들은 지금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워낙 좋아서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중국 지준율 인하면 철강화학이 좋아진다는 거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심펀치님. 중국 지준율 인하는 중국의 완화예요. 전통적으로 중국이 완화를 하면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준율 완화가 한국 철강화학의 강세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공신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대한 몇 가지 흐름 있죠.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공동부유. 이건 공산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선부론으로 갔다가 선부론이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공산주의 공부론으로 가자. 그래서 공동부유로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거 세상을 너무 더럽힌다고 욕을 많이 먹어.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해서도 이거 공기도 너무 나쁘고 아닌 것 같아. 중국에 가보세요. 공기가 진짜 나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하고는 판이하게 뭐 더 심하거든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철강하고 화학의 생산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누가 수혜를 볼까? 저는 한국 기업들이 최고로 수혜를 볼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반도체 관련주를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 판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익 저점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반도체는 이익이 저점이 될 때 사서 이익이 고점일 때 팔아라. 이해되십니까? 자, 1조짜리 회사가 정말 안 좋아. 그래서 돈을 못 벌어. 적자가 날 때도 있어요, 분기에. 근데 공급 중심의 회사로 디램 메모리 쪽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적자를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사자 애들이 물건을 안 만드네? 빨리 쟁여놔야 되겠네 하면서 막 사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증가해요. 자, 그럼 적자면 퍼가 어떻게 돼? 무한대잖아. 적자면 퍼가 무한대거든요.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회사가 10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럼 퍼가 몇 배? 100배야. 이제 장사가 잘 돼. 1조짜리 회사가 1조를 벌었어. 그럼 퍼가 몇 배야? 1배예요. 이익이 증가하면 그 다음엔 꺾인다. 막 팔려고 하지만 이익이 좋아서 더 많이 팔려고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 재고 있는데 안 사? 이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QQQ 등. QQQ ETF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버블이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전기차 버블이라는 건 이제 후발 전기차들을 말씀드렸는데 후발 전기차가 100조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무슨 차를 만들어야 100조지. 차를 만들지도 않는데 이제 막 만들었어. 그렇다고 100조야? 1000대도 못 만드는데 좀 기술력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팔아야 돈을 벌지. 1000대 팔아서 무슨 돈을 벌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대 정도의 캐퍼시티로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만 대 만들 것이라는 주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블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런 정도의 버블기 있는 놈들은 직격타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이제 실체가 있으면 성장주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들은 얘네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깨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조정하는 거는 뭐 그건 가능하지만 근데 이게 또 내년도에 여기서 또 이익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처럼 파죽지세로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22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닛산 임원진이 내년 중순까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각도님 TV 컨센은 어떤가? 이거는 저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현장 사람 말을 믿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지표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조금 늘었어요.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 늘었다는 거는 반도체가 없으면 이렇게 판매가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판매는 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 근데 이제 완벽하게 풀릴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미 뭐 8인치 웨이퍼 쪽은 자동차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반도체는 비싼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테슬라처럼 AP 쓰는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그 비싼 반도체는 어디서 만든다? 미세 공정 라인에서 만든다. 왜냐하면 전력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센서급의 이런 것들은 8인치 좀 저렴한 데에서 만드는데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뭐냐면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비싼 거 만들어줄게 뭐죠? 아유 마진 30% 나는 거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줄게. 근데 마진 15% 나는 거 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뒤에서 줄 서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관련 반도체 쇼티지가 완벽하게 해소될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파운드리 대장간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앞으로 자율주행 5G 등등 향후 먹거리 시장은 모두 통신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횡보만 하네. 통신주는 배당에 만족해야 하는 종목일까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넷플릭스가 돈 벌었어요? SKT나 KT가 돈 벌었어요? 예, 이거예요 바로. 그럼 통신회사들이 넷플릭스처럼 돈 벌면 진짜 5G, 레알 5G, 스탠드 얼론 5G 깔까요 안 깔까요? 깝니다. 깔아요. 그리고 더 많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지금은 그냥 정해진 돈만 벌어요. 그리고 통신업은 기간 산업이라서 약간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통신업체 돈 벌겠다고 과금을 막 지금부터 한 3배 정도 때리고 우리 5G 할 거야 하고 거기다 쏟아붓기 때문에 과금 3배 할 수밖에 없어 하면 될까요? 시장이 형성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통신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효용들은 스마트폰이 되게 하는 요즘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통신을 통한 효용이잖아요. 다양한 효용,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결들 이런 것들, 서비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마구잡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설비 증수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통신회사들이 갖고 할 것이냐 여부이고 얼마의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계산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년 됐네 그 얘기 데이터 슬라이스 얘기가 나오면 통신주 갑니다 했는데 데이터 슬라이스가 슬쩍 나왔다 내려가고 해요. 데이터 슬라이스가 확실히 되면 통신주들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년의 주도주 상반기에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그쪽이 주도주 될 것 같아요. 이미 계속 말씀드렸다면 PCB가 쇼티지였는데 PCB부터 붙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의 밸류 체인들도 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류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일시적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좀 올랐지만 물류업체들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일시적일 거라고 했던 얘기가 뒤로 좀 후퇴한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고차와 이 물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급이 해소되어서 중고차가 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물류 같은 거는 이 물류의 적체가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그 물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심조심하고 잘 못하느냐면 떨어지면 갑자기 분기 단위로 훅 떨어지거든요. 지금 괜찮고 다음 분기 괜찮고 다다음 분기 괜찮은데 그 다음 분기에 갑자기 막 한 3분의 1이 날라가. 이렇게 되면 그걸 겁내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미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나올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라서 왜냐하면 밑으로도 되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물류기업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주 좋을 때는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2배까지로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하는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좀 피해 있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DV60부터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추가되었던데 테슬라의 기술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지금 일단 3, 4분기 이후로 반도체 힘만 풀리면은 견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뭔가 풀렸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유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대유통 기업들이 사재기를 해서 지금 품에 품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하는 순간 얘네의 물량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서 하락 속도가 빠르고 공급 적재도 일순간에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공급이 풀리면서 그동안에 적체되었던 생산 차질들이 풀리면서 판매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3, 4분기 대비 4, 4분기 실적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의해서. 이거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이 확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OTA 관련 기술로 따져본다면 도요타가 2년 전쯤인가 테슬라를 완전 분해하고 나서 4년인가 6년인가 앞섰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앱티브 뭐 이런 거 인수한 거는 뭐 아직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과정상에서 우리가 이제 제3자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외부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자기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인식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현 체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수소차로 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빠르게 적응했다는 건 굉장히 인정해 줄 대목이에요. 그건 진짜 인정할 만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테슬라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5년 뒤 정도에 테슬라를 1등으로 선도 기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 3, 4, 5등 안에 누가 들어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5등 안에 현기차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러나 테슬라의 OTA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OTA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중요한 거예요. 사족 보행 로봇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의 자동차는 사족 보행 로봇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족 보행 로봇을 누가 빨리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산은 안 되지만 그 보스턴 다이내믹 같은 걸 인수한 것은 뭐 돈 낭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네, 공부할수록 진정한 메타버스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너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각도기 형님은 이 셋 중 뭐가 해결돼야 메타버스가 진정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디바이스가 해결이 돼야죠. 아니 뭐 어디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물론 페이스북은 메타 그 플랫폼으로 이름 바꾼 거는 뭐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상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증강현실이고 저는 사진도 증강현실이라고 보는데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것도 약간 증강현실, 이거는 증소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의 키를 156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3점 블라블라예요. 저의 키는.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키가 큰데요? 아니 나를 도대체 얼마로 보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본 결과 156 정도로 나를 보셨. 그 정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펙스의 위시가 그렇게 키 큰 애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156 이 정도 돼가지고는 그 친구는 180이 훌쩍 넘는데 그거 아닌 거죠. 그거 아닙니다. 메타버스에 잠깐 죄송해요. 아니 나를 도대체 얼마로 보셨다는 얘기는. 메타버스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페이스북은 원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자꾸 디바이스를 얘는 공급하는 입장인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디바이스의 일용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쉽지 않은 거죠. 왜 핸드셋이 무서우냐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라서 그래요. 내 몸에 붙어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디바이스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를 이동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문명사에서 이동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멀리까지 퍼진 거 아닙니까? 원래 고만고만한 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원주민들 살 때는 조금씩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동성이라는 게 확보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 아니에요? 이동성이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어쨌든 디바이스가 만들어져야만 그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지금 애플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디바이스가 온 사람들한테 주머니 꼭에 다 디바이스가 들어가고 나니까 데이터가 폭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은 그 데이터가 폭증해 했을 때 그게 어디에 수혜를 입어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 골프존이라는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요번에 골프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방송가를 점령을 했잖아요. 골프 프로그램 골프 채널 외에서 막 방영이 돼요. 너무 신기한 건데 왜 우리는 골프존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그때 싸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익 증가폭을 생각해 보면은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건 저는 오늘 아침에 저 개인적인 큰 반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